안녕하세요. 저는 귓골로인 건강타운의 본부장 김영덕입니다. 광주복지치와 관련된 국내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업치가 특별하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시도는 민간업치 내에 복지 영역에 또 복지 사업들이 있는데, 광주는 특별하게 민간업치로 운영되어 있던 복지 영역이 복지의 다양성과 또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서 복지 협치가 별도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복지 협치 또 전담기구가 만들어져서 광주의 복지 협치가 매우 성숙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국내의 민간협치의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또 강주의 복지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토대가 되고 지침, 또 참고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국내 사례를 좀 살펴볼 예정인데, 복지업체를 별도로 살펴보는 게 아니라 민간업체를 살펴봄으로써 복지업체 내용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중에 네 곳의 민간업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업체 살펴보기 전에 대한민국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헌법 제1조 1항을 보면 잘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또 그 국민들은 각각 개별적 자율성과 자주성이 존중되지만 함께 협력하여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민주공화국이라고 지정되어 있고요. 일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권자, 권력자가 누구냐? 국민입니다. 그 국민 개별이 각각의 활동 또 삶에 있어서 주인이고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민관이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하고 협치해 가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헌법에 전제되어 있는 내용, 기준을 대전제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협치는 필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협치는 관계다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는 행정과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고 협력하는 건데요. 나와 내가 함께 선을 이루고 목표를 향해서 각자의 역할을 잘 해가는 그런 신뢰와 믿음 속에서 관계는 형성된다 하고 있고요. 이 일의 성과, 이 일을 성공하는 요소 중에 관계가 55%라고 하는데요. 그 관계가 잘 맺어지면 이 일은 잘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잘 사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관계를 잘 맞는 것, 이게 협치의 성공 사례이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존재로서 내가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자가 자기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잘 만들어가고 느낄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다고 말할 수 있듯이 협치 또한 우리의 삶들,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협치는 관계다 이렇게 딱 정의하시고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협치, 즉 민간협치 사례인만 그 협치에 대한 그런 정리가 되었습니까? 사례는 뭐냐? 사례는 선행 경험을 내가 미리 알아보고 또 내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한 보편적인 내용, 그런 보편성을 갖고 아주 특별한 내용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사례화,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민간협치 사례로 서울과 경기, 경남, 광명시의 협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광주복지협치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사회는 건강한 의제를 만들어 가는 게 필수 요건이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시민사회가 산발의자의 균형처럼 골고루 잘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국가의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시장과 경제는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고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또 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정치와 경제가 잘 호응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격려하고 응원하기도 하지만 또 정치 경제가 잘못하고 있으면 비판 견제하는 그런 힘이 시민사회에 있어야 되겠죠. 시민사회가 그런 힘들을 발휘할 때 건강한 사회가 만들고 그런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의제가 만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협치나 복지협치 또한 건강한 의제를 만들기 위한 기본 토대이고 방법이죠. 그래서 그러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복지협치, 인간협치가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양극화, 공동체 붕괴, 고령사회 이런 문제들을 양극화는 분배의 정의가 실현될 때 점점 해소될 수가 있고 공동체 붕괴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사회적 신뢰가 쌓일 때 공동체는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령사회는 고령자들의 사회참여활동과 고령자들이 어떻게 사회 동력으로서 역할의 확대가 중요한데요. 그리고 복지업체 의제가 이런 양극화 분배점이 실현, 공동체 붕괴의 사회적 자본이 형성, 고령사회에서 고령자들의 사회참여활동의 다각화 이런 내용들이 복지업체 의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구체적이고 세밀한 의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로 복지국가로서 또 복지가 소비되는 게 아니고 생산되는 복지로서의 역할을 광주복지협치가 좀 보여주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복지협치 역사는 민간협치의 내용과 상통한다고 보고 민간협치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과 협의를 통해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방식을 운영하는데요. 국내 민간협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복지업치의 방향에 우리는 같은 생산이 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업치, 즉 민간협치의 역사는 1970년부터 80년대까지 권위주의 군사독재에 맞서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써 민간협치의 요구가 전제되었는데요. 1987년 민주화에 뒤이은 지방자치제 제도의 영향으로 정치 권력의 작동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정치 권력이 이제는 독재로서가 아니라 민과 당이 함께 협력하고 협업하는 과정으로서 정치 권력이 작동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기가 1970, 80년대였다 볼 수 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행정안전의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공고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각성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2013년에 주민자치의 시범 운영을 통해서 지방자치 영역에서 주민참여의 확대 기조가 확산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2013년도에 들어와서는 주민들의 사회참여활동과 주민들의 자치 영역에서 참여활동이 확산되는 기조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2016년 서울시가 민간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민간협치 기본조례가 시행되었는데요. 7개 광역자치단체 기본조례 제정과 30여 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민간협치 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2020년 7월에 민간협치 활성화
기본 제도가 지정되었으며 그 다음 해인 2021년 11월에 민간협치 활성화 기본 계획이 연구되어서 광주 또한 민간협치에 발돋움을 하게 된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 민간협치 사례입니다. 서울은 민선 1, 2기 중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지방자치제도가 복원되고 민간협치 형태가 조성되었는데요. 녹색 서울시민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참여 각종 자문위원회가 설치돼서 민간협치 생태가 조성된 시기이고요. 민선 3, 4기 2002년부터 2012년에는 공청회, 자문위원회 등 전통적인 시민참여 방식 외에 천만상상 오아시스 등 시민들의 자유로운 직접 의견 제안 제도를 만들었지만 민선 사기까지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통로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이것 또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민선 5기 2011년에 협치가 서울시정의 핵심 기조로 설정되어서 서울시는 정책의 성과보다는 행정의 올바른 절차와 과정을 바꾸는 일을 우선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서울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정보, 공공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열린 시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공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시정에 자유로운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어갔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은 광역지자체주 최초로 소셜미디어 센터를 비롯해서 시민 발언대, 시장과 주말데이트, 청책 토론회, 정책 박람회, 명예부시장제도, 현장시장실, 시민청 설치,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서울시장 트위터 등 다양한 루트를 개설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게 이르렀습니다. 서울 협치 추진체계와 2017년 서울협치 의제 현황인데요. 서울협치협의회는 시자치구 즉 반협력체계가 있고 민간협력체계 이 쌍두마차를 통해서 서울협치 추진단이 서울의 어떤 협치 내용들을 만들어 갔는데요. 2017년 협치서울 의제사업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서울혁신파크 운영, NPO 지원센터 운영,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이런 활동과 더불어서 여성이 안전한 도시 현황 조성, 또 마을 모자 지원 기관 운영 지원과 같이 생활 속이나 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의제를 만들어서 생태계를 잘 조성하고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민간협치 교훈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민간협치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변화가 굉장히 주요했다. 시민들과 소통을 위해서 시민사회라든가 전문가, 지역 주민들을 협치의 어떤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공무원들이 이제 공무원 스스로가 기획하고 정책을 결정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자문위원들이나 전문가, 시민사회와 소통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변화가 첫 번째 민간협치의 기원이었고 두 번째로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와 통로가 마련되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천만 상상 오아시스, 서울부시장제도, 시민청과 같이 서울시는 다양한 루트, 온,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잘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의 민간협치 교훈이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협치를 통해 복잡 갈등한 이해관계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데 노력했다. 아주 복잡한 사회 문제도 협치를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노력들을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화해보면 서울은 민간 공동 노력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걸
청할 청자, 정책 책자에서 정책, 민간이 함께 논의하고 수기, 공동의 계획을 수립한 계획과 제도적 기반을 만들면 조례 기구를 만들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 집행이 일반적인 유형을 자리 잡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행정은 민과 함께 항상 서로 의견을 듣고 수기하고 계획하고 또 필요하면 조례나 또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공동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협치의 내용들을 잘 만들어갔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에 대한 질문이 좀 필요할 때이다. 즉, 주체인 눈 관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의 즐겁고 행복한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그럼 내 삶의 성장을 위한 활동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우리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간협치를 공부하면서 광주복지협치의 주체들이 나는 뭘 할 때 즐겁고 행복한지, 나는 이러이러한 활동들이 나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리고 나는 공동체, 즉 나의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동료, 이웃들에게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질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민간협치 사례인데요. 경기도 민간협치는 2018년 민간협치과 협치전담부서를 신설해서 경기도의 협치 의지를 보여줬고요. 2019년 1월에는 경기도 민간협치위원회를 발족해서 그 경기도와 협치위원회는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민간협치 체제 구축을 노력했고 행동하는 도민과 도가 만나기 시작하여 정책을 기획하고 평가하고 활용하는 과정까지 함께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19년 12월에는 경기도 민간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가 협치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1년 동안 협치위원회에서는 여성, 복지 등 6개 분야 전문가들이 공무원들과 모여서 수기하였고 기본계획은 사회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치 경기를 비전으로 도정 전반의 민간협치 모델을 확산하였다. 그리고 민간협치 주체의 성장과 역량 강화에 노력을 하였다. 그럼으로써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고 3대 목표, 6개 추진 전략, 8개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2020년에서 2023년 4년 동안 이루어야 될 20개 세부 과제도 같이 구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간협치에 있어서 중장기 계획을 실패하는 것은 로드맵을 통해서 어떤 꾸준함을 만들어가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근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민간협치 기본계획을 통해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부문별 협치를 넘어 도정 전반에 민간협치의 체계를 구축하고 협치 경기를 실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민간협치의 어떤 중장기 계획 비전은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 경기로 잡았더라고요. 사회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협치다. 그래서 목표를 도정 전반의 민간협치 모델을 확산한다. 그래서 경기도청 정책 공론장을 확립하고 민간협치 전략 의제 선정 및 운영을 했다. 그래서 삶의 곳곳에 어떤 모델이 확산되어서 그걸 따라 배울 수 있는 목표를 세웠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협치 주체의 성장을 역량 강화다. 공직자나 도민들의 협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 교육이 매우 중요하죠. 교육과 훈련은 그 어떤 활동들, 협치의 성공은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이끌어가고 결과를 만들어낼 주체들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꼭 주목해야 될 것은 민관의 주체 영향들의 협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훈련 오피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인데 경기도가 그 목표를 잘 잡았던 거고요. 세 번째로는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과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과 내용을 잘 밑받침하고 근거해서 만들어가는 제도나 정책들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또 사상 누락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이런 활동의 목표로 첫째, 둘째 세 가지 목표를 통해서 연구된 민간업체를 잘 운영하는 이런 활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협치 사례 중에 2020년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최종 선정된 사업들인데요. 뭐 더 많이 있는데 제가 9곳을 이렇게 리스트를 했는데 경기도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 사업, 아름다운 평화 누리길 가꾸기, 건축 매개 노인 치유 프로그램 지원, 주민과 함께 기록하는 골목 박물관, 경미도 스트리트 갤러리 생활공간 예술 센터, 경로당 방역 소독 지원 등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내용과 또 정책적으로 필요한 내용과 또 인프라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최종 사고가 선정되어서 인간협치의 후수 사례로 만들어지고 있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기도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전에는 나에 대한 질문, 나에 대한 생각들을 했으면 이제는 나에서 우리로, 우리에 대한 질문이 좀 필요한데요. 지향입니다. 우리는 어떤 국가를 지향하고 어떤 강조를 지향하고 그런 국가 강조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시민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에 대한 질문과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간협치, 복지협치는 그 나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 대한 질문으로 그 진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떤 사회, 어떤 국가를 지향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지향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모두가 공평하고 불평등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안전하고 안심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모두가 잘 살먹고 잘 살되 이웃과 관계가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강주는 마찬가지로 국가가 그런 국가가 된다면 강주도 그런 도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잘 하죠. 그러면 그런 국가, 그런 강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지. 그래서 정의와 불의에 이렇게 정의에 우리가 늘 앞서서 나아가고 불의에 맞서서 대응하고 내 혼자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례 세 번째입니다. 경상남도 민간협치 사례인데요. 경상남도 민간협치 우수 사례의 공통점은 인간의 노력을 상승시키는 데는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경기도 서울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변화를 갖고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협치의 성공이 좌우되는 것처럼 경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상도는 민간협치 성공이 민과 간이 기획 단계에서도 집행까지 함께 공동 노력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 바로 민간협치 성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남협치 사례의 골목길 입다와 같은 내용들은 여섯, 일곱 개의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게 골목 1, 골목 2 이런 보도사까지 있는데요. 골목길에 다양한 문화를 조성하고 그 문화 속에서 시민들이 또는 함께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함께하는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의 협치사례 두 번째 식구가 된 또 하나의 동행 공동체 실험인데요. 여기는 통영 노컬푸드로 아이와 에서부터 어른까지 마음을 읽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주의한 포인트가 통영식 덤바스입니다. 덤바라는 것은 영국의 로빈 덤바 교수가 한 사람이 유지할 수 있는 친구 최대치를 150명이라고 주장했는데 여기는 휴대폰에 있는 전화번호 숫자가 아니라 한 개인이 맺을 수 있는 최대 사회적 관계를 말한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단절과 고립의 시대여서 친구가 많을수록 덜 아프고 오래 산다고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합니다. 친구끼리는 같은 종류의 도파민 수용체 유전자를 가졌을 비율이 높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결이 맞다, 결이 같다, 결이 통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도파민 수용체 유전자가 같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영식으로는 로컬푸드에서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으면서 또 할머니의 음식을 통해서 할머니들이 만든 음식을 아이에서부터 성인까지 같이 먹으면서 얼마만큼 많은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서로가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실험을 통영에서 했던 사례인데요. 의미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경남 사례까지 살펴보고 난 이후에 들었던 생각입니다. 복지업체 관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복지라는 게 대상을, 서비스를 받을 대상이 있고,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주체다. 서비스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대상이 높고, 모두가 주체다라는 이런 원칙이 좀 우리의 관점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회를 만들고 보장한다. 우리의 삶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뭔가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애초부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의 균등,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는 사회. 그래서 강주가 내일이 빛나는 기회의 도시 강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미래의 희망을 보는 데 있어서 기회를 만들고 보장하는 것이 복지업체의 본점이 되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생각할 기회, 말할 기회, 참여할 기회를 만들고 보장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관점은 욕구는 학습과 진화한다. 사적 욕구에서 공공 욕구로 진화하는 멋진 공동체들이 복지업체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전에도 제가 나에 대한 질문, 우리에 대한 질문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듯이, 우리의 사적 욕구, 개인적 욕구가 공공 욕구로 진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잘하고, 잘할 수 있고, 잘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잘하고 잘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그 기회가 어디냐? 바로 복지 협치의 과정이다. 복지 협치의 그 통로가 바로 그런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강릉시 민간협치 사례인데요. 강릉시는 민간협치를 조례 제정 전부터 시민과 협력하여 지역 문제 해결을 시정에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강릉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2005년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의 워크숍을 통해서 2011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위촉하고 또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체에서는 또 전국 최초 평생학습 도출을 선언함으로써 민간협치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강릉시는 민간이 함께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릉시는 2018년 시정 전략을 근거로 협치 조례를 제정했으며 자치분권과를 신설하여 민간협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협치 강릉시의 추진 경과를 보면 2018년 12월에 민간협치 활성화 기본조례가 지정되었고 2019년 2월에 협치추진단이 구성되었으며 4월에는 공무원 및 협치기구 대상 협치교육이 있었고 시민참여 커뮤니티가 구성되었습니다. 2020년 7월에 민간협치 활성화 4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21년 4월에는 공론화위원회 1기가 구성되고 9월에 시정협치협의회 2기가 구성되고 12월에는 협치의제 발굴과 SDGs에 대한 내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은 3월에는 시민참여 커뮤니티 협치 실행 의제 발굴 위원 분과 토론회와 포럼이 있었고
2023년 9월에는 시민참여 커뮤니티 상기가 구성되었듯이 이런 주요 추진 경과에서 보듯이 시민 커뮤니티라든가 공론화위원회라든가 시정협치협의회 등과 같은 의견을 주고받고 수기하고 또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모여서 합의하고 실천하는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순환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릉시 협치 사례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강명협치 추진 구축 현황을 보면 방금 제안에 말했더니 시정협치협의회, 협치실행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 커뮤니티와 같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꼼꼼한 협치들을 만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협치 강명의 대표 사례는 강명시 평생학습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요. 평생학습 장학금은 시민의 보편적 학습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 개념의 학습비 지급 목적으로 공론화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데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전 온라인 조사, 수기토론, 공론단 토론 등을 거쳐서 충분하고 구체적인 협의와 합의를 거쳤다고 하네요. 이러는 것을 통해서 보면 정말로 사전에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강릉시의 또 다른 이제 사례로는 강릉의 청소년 교육을 위한 교육능력지원센터, 광명시만의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광명시민의 안전과 인간다운 삶, 지역사회 보장계, 누구나 편하게 이웃과 먹거리를 나누어 마을 연장고 등과 같은 것들이 우수 사례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 광명시 환경교육도시 추진단, 에너지 자리 및 주민 참여형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수해복구 지원단 등과 같은 민간인의 사례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국내 협치, 민간 협치 사례 4곳의 지역을 알아봤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협치에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1톤의 생각보다 일본의 실천이 중요하다. 물론 생각도 중요하지만 생각으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실천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 주체들이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그 실천의 경험을 통해서 효능감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효능감을 갖는다는 것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기회를 갖도록 우리가 복지에 여러 생태계를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광주복지협치에 기대하는 것은 자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의 자랑은 광주복지협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랑이 되려면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자랑거리는 바로 이 전에 얘기했듯이 성공의 경험, 성공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성공을 해가는 그리고 그 성공이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자랑이면 광주복지협치는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협치 활동에 대한 앞으로의 제안은 이웃 안부 살피기, 생활안전 확인하기, 기후환경을 좋게 하기와 같은 내용들이 복지협치에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협치의 각각 생애주기별로나 또 대상별로 복지협치의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생활의 안전을 확인하고 기후환경을 좋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상별, 생애주기별로 스며들어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세 가지 내용을 제안해 드립니다. 복지협치는 강조의 기상도입니다. 그래서 복지협치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복지협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 하는데 그 협치의 당사자인 민과 관이 서로 얼굴을 붉히면 안 되겠잖아요. 과정도 매우 중요한 협치의 어떤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정과 결과가 함께 좋을 수 있도록 우리 기분 좋은 사람들로 민주복지협치가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간업체 국내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